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거를 제가 녹음을 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너무 막 제가 텐션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좀 그때 제가 막 밤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확실히 이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는 것과 제가 혼자 그냥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녹음하는 게 확실히 텐션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 거는 제가 다 만들고 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1.2배속으로 나중에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나마 들을만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또 이게 혼자 말하다가 텐션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좀 텐션을 좀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프랑스 하면은 프랑스 역사를 모르더라도 보통 이제 나폴레옹, 뭐 잔다르크 이런 정도의 인물은 보통 알고 계시죠. 물론 이제 자세하게는 이제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나폴레옹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그래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의 어떤 인생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을 공부를 했죠. 보통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은 1799년에 이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면서 제가 한 페이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통 그때가 이제 프랑스 혁명의 끝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는 이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계승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자, 왜 그런 다양한 평가가 있는지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는 역시 좀 교양을 쌓는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나폴레옹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그림일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알프스산을 직접 넘어가는 그 상황을 그렸기 때문에 되게 극적인 순간의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이 얽힌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나폴레옹에 대한 간단한 소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람이 태어난 곳 프랑스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프랑스 남부 하나의 섬이죠. 작은 섬. 저거 정도면 큰 섬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큰 섬. 이름은 코르시카고요. 나폴레옹은 여기에서 이제 시골 같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태어난 거지만 나름 신분은 귀족이었습니다. 절대 이제 신분이 낮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귀족으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이제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으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자, 우리가 이런 나폴레옹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파헤치고 가겠습니다. 뭐 시험이랑은 상관이 없죠. 자, 일단 첫 번째,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다? 키가 작은 사람의 어떤 대명사처럼 쓰이거든요, 나폴레옹이. 실제로 본인도 나는 하늘에서부터 재면은 작지만 땅에서부터 반대죠. 땅에서부터 재면은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은 크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키가 작다는 이미지에 스스로가 또 일조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 실제로 작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폴레옹의 키는 168c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준에서는 뭐 이제 크다고 하기는 좀 그런 키죠. 뭐 여러분들은 아직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당시 프랑스 남자의 평균 키가 164cm입니다. 나폴레옹은 평균보다는 확실히 컸기 때문에 뭐 작은 키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나폴레옹은 키가 작지 않았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게 평균의 함정입니다. 당시에는 지금만큼 어떤 영양적으로 막 사람들이 고르게 섭취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키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나폴레옹 귀족 출신이라고. 자, 그러면은 보통 귀족들, 그러니까 잘 먹은 사람들 키가 어떻게 되느냐? 보통 170 중반입니다. 평균 키가. 또는 180까지도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신분 내에서 봤을 때는 작은 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겠죠. 루이 16세 같은 경우에 참고로 키가 190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이 주로 그러니까 군중들 속에 같이 있다기보다는 귀족들하고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키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이미지가 있고 자기 스스로도 작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나폴레옹 키가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폴레옹은 잠을 적게 잤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에는 이거를 나폴레옹 수면법이라 그래서 하루에 이제 4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 20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위인들이 주로 이렇게 잤다 하는 예시로 되게 많이 들거든요. 지금도 막 가끔 이런 거를 블로그에 올리셔가지고 내가 4시간씩 자는 거를 내 몸에 이제 적응시키고 있다 막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나폴레옹은 불면증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잠을 짧게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이 나폴레옹은 낮잠을 많이 잤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제 잠을 잤는데, 문제는 이제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장에서는 언제든지 전투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내가 이제 전장으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다가도 바로 막 뛰어나갈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토막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 좀 자야겠다 이러면은 또 전투야 이러면서 막 뛰어가가지고 전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비슷하죠. 좀 쉬는 시간이 좀 잘 나고 이제 막 눈 좀 감으면은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수업이다 이러면 또 벌써 수업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수업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전체로 쳤을 때는 거의 6시간 이상을 다 잤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잠을 뭐라 그래야 되지? 불규칙적으로 잤고 제대로 푹 자지를 못했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이상 신호가 많이 왔다는 거죠. 이제 수면을 못할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잠 잘 자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나폴레옹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워털루 전투에서 이 수면 부족과 여러 가지 이제 피로가 쌓이면서 치질이 와요. 그래서 이 치질을 치료하다가 마취약의 그 약성분에서 덜 깨가지고 전투는 발생을 했는데 제대로 지휘를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거 하나로 이제 나폴레옹이 패배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영향을 미친 거죠. 잠 잘 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프랑스 혁명을 이제 어떤 순서가 있다라고 했죠. 뭐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총재정부 이렇게 이제 4번의 혁명 정부가 있는데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 국민공회 시기부터입니다. 국민공회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했다면 제일 먼저 뭘 떠올려야 되냐면 로베스피에르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좀 급진적인 인물. 이 로베스피에르 라인을 탔어요, 나폴레옹이. 실제로 로베스피에르의 동생하고 나폴레옹이 되게 절친이었습니다. 자, 근데 당시 급진파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은 여전히 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로베스피에르 세력이 루이 16세를 결국 처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을 다시 세워야 돼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로베스피에르가 나폴레옹을 보내서 나폴레옹은 이런 왕당파들의 반란을 진압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조금씩 알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웬걸?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당하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그래서 좀 더 온건했던 총재정부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이제 활동이 뭐였겠어요? 그 자기보다 전에 권력을 잡았던 이 급진파들, 이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와 그 동지들. 근데 이제 나폴레옹은 동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로베스피에르하고 가까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총재정부 시기에. 근데 문제는 여전히 왕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외국에서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끌시끌하니까 이 총재정부는 어쩔 수 없다. 우리 나폴레옹을 써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감옥에서 빼가지고 이 왕당파들의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어떤 능력을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좀 더 중요한 임무에 투입이 돼요. 당시에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이 프랑스에서 계속 혁명의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이게 주변 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근처에 있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저게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군중들이 저러면 안 되니까 프랑스를 계속해서 간섭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 총재정부에서는 나폴레옹을 보내자가 된 겁니다. 자, 이 나폴레옹. 프랑스에서는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인물이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는 듣보잡이에요.
누군데?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스트리아와 나폴레옹이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네, 나폴레옹에 의해서 오스트리아는 간단하게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내에서는 이 나폴레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뭔가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와의 활동에서 활약을 하게 되면은 엄청 뭔가 자랑스럽고 막 국뽕이 차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총재정부에서도 중요한 이름은 아니지만 CAS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총재정부의 이 무능함에 치를 떨게 돼요. 저번 시간 했죠. 너무 무능한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나폴레옹을 끌어들여가지고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이 CAS라는 사람이 나폴레옹을 꼬드겨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총재정부가 무너지고 통령이 지휘를 하는 통령정부로 또다시 정치 형태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5번째죠, 이번에. 자, 이 통령정부는 3명의 지도자가 이번에는 지휘를 하게 됩니다. 3명 다 통령이에요. 근데 뭐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항상 이런 3명의 구도가 있으면 어때요? 센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센터 빼면은 사실상 나머지는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CAS 입장에서는 자기도 되게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나폴레옹의 인기는 워낙에 많았고, 그러니까 결국엔 나폴레옹이 독주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예 이거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무슨 투표를 한 거냐면은, 야, 어차피 나폴레옹이 실권을 잡고 있는 건데, 야, 나폴레옹을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 통령을 시키는 게 어때? 이런 투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독재를 인정해 주는 거죠. 독재해라, 죽을 때까지. 이걸 만약에 투표를 했다. 자, 여러분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투표율이 아니고 찬성률. 자, 무려 99.7%가 나옵니다. 거의 뭐 북한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은. 근데 어쨌든 그만큼 나폴레옹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은 종신 통령, 즉 죽을 때까지 통령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나폴레옹이 해외로 눈을 뻗게 됩니다. 자, 누구한테 가게 되냐면은 또 오스트리아로 혼내주러 가요. 그냥 오스트리아가 또 여전히 또 프랑스한테 공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스트리아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넘었던 산이 바로 알프스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그림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보통 이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뭐 이렇게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직역을 하면은 불가능이라는 말은 프랑스 말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제 뜻을 말하자면은 이거는 프랑스식이 아니야, 뭐 산이 있다고 해서 안 넘는 거, 이거 프랑스 스타일은 아니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요 그림이 숨겨진 이야기가 몇 개 있어요. 당시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을 넘을 때 이런 말을 타고 넘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실제 이제 넘을 때에는 노새를 타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새를 타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은 좀 뽀대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그림으로써 어떤 그 역동성 이런 걸 더 강조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나폴레옹이 이미지를 만들고 언론 플레이에 되게 능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그리는 그림을 그릴 때에는 항상 그 구도라든지 주변의 어떤 모습들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자신을 또 돋보이게 해야 되니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알프스 산을 넘어서 오스트리아를 공격을 하게 되고, 당연히 오스트리아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결국에 오스트리아는 또 깨지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필두로 해서 프랑스를 공격하고 있었던 국가들이 있어요.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었어요. 영국. 그래서 영국이랑은 야, 그냥 싸우지 말자 라고 그냥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도 지금 프랑스랑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폴레옹은 외부는 좀 많이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치를 내가 좀 정리를 해야겠다. 중요한 거 2가지. 첫 번째, 국민교육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국민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고등학교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교육에서도 상당히 공헌하는 바가 큽니다. 그다음 2번째, 이것도 되게 유명한 건데, 법전을 편찬해요. 나폴레옹 법전. 그래서 이 나폴레옹 법전은 그 프랑스 혁명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그 이념들 있죠. 뭐 자유, 평등, 그다음에 뭐 저항,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을 계승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법전으로 정리를 했던 거. 그리고 실제로 이 나폴레옹 법전은 그 이후에도 되게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요.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좀 미완성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기준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고문을 좀 해도 된다. 막 이런 것들이 법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고문 같은 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수정은 필요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폴레옹의 어떤 정치적인 업적 두 가지 하면은 국민교육제도, 그다음 나폴레옹 법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나폴레옹이 자기 스스로도 내가 좀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나 오늘부터 황제 이러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좀 머리를 썼어요. 일단 국민들한테 물어봅니다. 저 황제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종신통령 투표를 했을 때처럼 압도적인 지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올라갔죠. 99.93%예요. 얼마나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북한이 100%거든요. 찬성률이. 거의 뭐 북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이제 황제 즉위식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잠깐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요 즉위식이 좀 재밌어요. 왜 재밌냐? 원래 보통 이 황제 대관식, 그러니까 왕관을 씌워주는 행위는 황제가 교황이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럼 이제 교황이 일종의 신의 이름을 빌어서 이제 황제로 이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황한테 파리로 오세요 한 다음에 교황을 딱 앉혀놓고 자기가 황제관을 스스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행위냐면은 나폴레옹이 생각했을 때 이 황제의 자리는 신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황제로 간다는 게 과거의 어떤 절대 왕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폴레옹은 이 왕권 신수설은 확실하게 배격을 한 거죠. 신이 준 게 아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나에게 준 권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교황 입장에서는 좀 열이 받았겠죠. 기껏 파리까지 왔는데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되게 들러리처럼. 그래서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참고로 요 나폴레옹 뒤에 있는 사람 카이사르예요. 비록 본인은 황제가 되지 못했지만 카이사르는 이제 유럽에서 일종의 황제와도 같은 상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뒤에 이렇게 교묘하게 카이사르, 죽은 사람을 소환함으로써 좀 심령사진 같긴 하지만 좀 나폴레옹의 위엄을 드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이사르 까먹은 거 아니죠 벌써? 까먹었겠지 너네? 네, 이해합니다. 자, 요거는 초기 스케치예요. 초기 스케치를 보시면은 나폴레옹이 스스로 이제 황제의 관을 씌우는 것을 이제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이제 그림 같은 거 좀 검열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건방져 보인다. 좀 바꿔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그림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 나폴레옹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서 헌정했던 사람이 있어요. 베토벤이죠. 근데 이 베토벤이 그 자기가 헌정하기로 했던 그 곡을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앞장을 찢어버리죠. 그 앞장에 이제 뭐 보나파르트를 위해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는데 그 앞장을 찢어버립니다. 실망을 한 거죠. 왜냐하면 혁명을 계승할 거라고 믿었던 인물인데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라는 게 좀 아무래도 혁명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부터 좀 쎄한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들은 국외에 더 많았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다시 또 이 프랑스를 놓고 야, 한판 붙자 하면서 또 연합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나폴레옹 싸움 잘하죠? 거의 모든 지역을 다 제패하게 됩니다. 지도로 봤을 때는 막 색깔이 막 알록달록 해가지고 아직 뭐 다 제패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나폴레옹이 자기의 뭐 형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배를 했던 위성 국가예요. 그다음 파란색은 이제 확실한 동맹 국가 노릇을 했던 곳이고, 그래서 유럽은 사실상 나폴레옹이 전부 다 제패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어디를 빼고 프랑스의 영원한 숙적 영국을 빼고. 영국은 어땠어요? 자, 요 트라팔가르라는 지역에서 싸우게 되는데 이 해전에서
영국의 이순신 같은 사람, 이 넬슨이 프랑스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가 영국을 제패하는 데에는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아, 영국만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이제 덤빌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저 영국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꾀를 내게 되죠. 그 꾀가 바로 대륙봉쇄령입니다. 지금 유럽 전체는 나폴레옹이 차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앞으로 영국하고는 교역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영국이 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영국은 이미 그전부터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차근차근 계속 발전하고 있었던 곳이었고, 심지어 식민지도 많죠? 끄떡없는 겁니다. 이런 대륙봉쇄령에. 자, 그런데 반면에 프랑스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나폴레옹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버린 거죠. 그래서 이 대륙봉쇄령은 나폴레옹의 어떤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대륙봉쇄령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그 상황을 풍자한 그림이에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겠죠? 영국 사람들은 저 엄청난 고기와 저 와인인가? 뭐 저런 걸 두고서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 어때요? 지금 뭐 저게 음식인가? 할 만한 걸 지금 퍼놓고 쫄쫄 굶고 있는. 그래서 이 대륙봉쇄령은 영국을 골탕 먹이려고 실시했지만 실제로 프랑스가 더 큰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실책이죠. 거기에다가 또 어떤 나라가 힘들었냐면은 바로 이 러시아가 힘들어했어요. 러시아가 영국과의 사실 교역을 통해서 경제를 좀 꾸려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이 영국하고 몰래 교역을 시도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나중에 프랑스가 알았겠죠. 그래서 러시아한테 이제 왜 대륙봉쇄령을 위반했냐 했지만, 러시아는 뭐 한번 그럼 들어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는 이제 프랑스에서 되게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러시아는 좀 배를 째본 거예요. 오든가.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러시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생각에는 지금 러시아가 이 대륙봉쇄령을 위배했는데 내가 만약에 러시아를 안 혼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나라들도 야 이거 뭐 해도 되나 보다 하면서 막 다 하나씩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부터 완전히 이제 손 좀 봐주자 해가지고 러시아의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나폴레옹의 몰락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요 지역이죠. 나폴레옹이 아주 군사를 박박 긁어가지고 거의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 병사는 15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붙으면 무조건 지는 거야. 뭐 군사수도 군사수지만 나폴레옹은 전략과 전술이 되게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했냐면은 나폴레옹이 올 때마다 계속 도시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다가는 이제 먹을 것들을 남겨두지 않았죠. 이런 거 이제 청야 전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나폴레옹은 모스크바까지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금은보화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정작 중요한 식량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 땅이 넓으니까 얘네들은 막 저 중앙아시아 쪽까지 도망을 간 거야. 근데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어떻게 돼요? 결국 겨울이 찾아옵니다. 시베리아의 추위, 이게 찾아와요. 근데 이때 프랑스가 전쟁을 시작했던 게 6월이었거든요. 여름이었단 말이야. 얘네 갈 때 여름 옷 챙겨갔어요. 그런데 모스크바의 그 엄청난 추위를 겪고 너무 추우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떻게? 결국 퇴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를 갔지만 사실상 항복을 받아내지 못한 채 헛되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60만 명이 다 돌아온 게 아니라 거의 15만 명 정도밖에 돌아오지 못해요. 사실상 4분의 3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고 작은 전투에서 깨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추위로 또는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도중에 탈출한 사람들, 오는 도중에 나폴레옹을 배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왔던 인원이 15만 밖에 안 됐다. 자, 이러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주변 나라들이 좋아했겠죠. 지금 완전 나폴레옹은 마탱이가 간 상황이에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반프랑스 동맹이 다시 뭉쳐가지고 나폴레옹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되고
결국 엘바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상으로 이 나폴레옹의 고향과도 그다지 멀지 않고 또 프랑스랑도 가까워요. 나폴레옹이 탈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막 영웅이 돌아왔다, 뭐 우리가 다시 뭐 예전의 위상을 찾을 거다,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공격을 받죠. 그리고 또 깨집니다. 이게 워털루 전투였고, 요게 아까 그 나폴레옹이 치질로 고생하다가 제대로 전투에 임하지 못했던 그 전투예요. 잠 잘 자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되게 멀리 보냅니다. 너무 가까운 데 보냈더니 이놈이 탈출하더라.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멀죠, 지금. 여기에 이제 쬐끄만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유배를 당해서 결국 6년 뒤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나폴레옹의 어떤 삶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역사를 봤는데, 이 나폴레옹, 그래서 결국에 제가 다양한 평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한편으로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계승했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그 이념을 이제 프랑스 이외의 다른 유럽 국가에 전파하기도 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 요런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어때요? 그건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나 그렇고 침략을 당했던 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제가 지금 러시아밖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얘가 뭐 이집트도 쳐들어가고 뭐 스페인도 쳐들어가고 하면서 막 학살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런 나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침략자고 학살자고 전쟁에 미친 양반이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일부는 독재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배운 부분은 저번 시간처럼 어떤 사건의 순서, 여기에는 그렇게 초점을 안 맞추셔도 될 것 같고요. 나폴레옹이 그냥 활동, 어떤 활동을 했다, 이걸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온 기준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교과서에 없는 거는 제가 따로 시험으로 내진 않습니다. 막 너 이거는 몰랐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시험 안 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나폴레옹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댓글로 다셔도 되고, 아니면은 네이버 그 밴드 채팅으로 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강 완료 반드시 누르시기 바랍니다. 수강 완료를 안 누르면은 이게 좀 애매해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좀 길었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